얘들아, 안녕.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불법행위랑 손해배상에 관련돼서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약의 요건이라든지 계약이 뭔지, 그 다음 미성년자의 계약이 봤었다면 오늘은 불법행위랑 손해배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시가 좀 일찍 끝난다 그래서 3차 시도 짧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3차 시는 조금 길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보면은 거의 조문들을 확인하고 그 조문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을 거고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가르쳤던 그 사례들을 조금 더 떠올려 보면서 아니면 그 사례 필기해 놨던 거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교과서에서 지금 그림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아이가 차에 갇혀 있다니 어이구 애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네요. 더운 날 차에 갇혀 있으면 정말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락처도 없고 1시간 급한 상황이라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남의 차량을 허락 없이 파손해도 괜찮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여성의 구조를 서두르지 않고 망설이는 이유를 써봅시다. 왜냐면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적어볼게요. 타인 소유의 차량의 파손에 대한 타인 소유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할지 그 이유를 적어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두 가지의 가치를 조금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어떤 거냐면은 차량 훼손 가치랑 차량이 훼손되는 가치랑 뭐랑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생명이죠.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상황이라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요거 선택하세요. 그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그죠? 사람부터 살리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훼손하세요. 알겠죠? 훼손하고 사람 살립시다. 알겠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볼게요.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 같이 봅시다. 이제 불법행위와 관련돼서 성립과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떻게 적법하게 아니라 위법하게 누구에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생각 아니라 행위죠. 행위. 그죠? 이거를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 다음에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 다음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싹둑싹둑 거르고 있어요. 싹둑싹둑. 그죠? 가위 그냥 편의상 가라고 하자. 가위가 손인책.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총 6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죠. 생각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 박지현 선생님 또 못 가르치는데 앞에 떠들고 있다. 그냥 때리고 싶다. 이거 생각만으로는 가해 행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얼마든지 저 욕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욕하면은 나 슬프니까 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위법해야 되죠. 우리 법에서 위법하다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를 위법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법질서에 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데 더운 여름날 아까 그 사례죠. 더운 여름날 차량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훼손한 경우라면 어떻다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 부셔도 위법성 없으니까 사람 살리세요. 알겠죠? 위법성 없습니다. 또한 가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뭐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 발생. 그죠? 타인에게 내가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뭐 했는데 손해가 없다. 그러면 불법행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해행위랑 손해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률상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변식할 수 있는 능력, 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 능력. 근데 이 책임 능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몇 세부터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개별 사건, 개별 사람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써 있는데 자신에게 따른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객관적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책임 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의 경우 만 13세가 넘어가면 책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상 만 13세 보통. 근데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사람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린아이, 진짜 어린애, 뭐 3살, 4살, 그다음에 심신상실자, 정신병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3살짜리 애랑 놀다가 애가 여러분 때렸다고 뭐 손해배상 청구할래? 이상하죠, 조금. 그렇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125쪽이고요. 125쪽. 싹 지우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손해배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가위가 손이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계약이잖아. 계약. 그죠? 계약인데 계약에 따라서 권리랑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해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채무를 다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계약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하시오야. 쉽게 생각하면은 불법행위는 방금 말했듯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가위가 손인책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발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요거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면은 뭐 하나 불법행위는 방금 써있죠.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다. 불법행위 다시 표시해야겠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일으키는 그 사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 그래서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해 타인의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까지도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손해는 우리가 다른 표현을 뭐라 그래? 위자료라고 한다 그랬었죠. 위자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상은 뭘로 한다고?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전 배상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시불이라고 했었죠. 일시불. 할부 안 됩니다. 일시불. 할부 안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과 같이 또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는 법원이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었죠.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명할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강제하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 특별한 사유에서 청구를 거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는데 사죄 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지. 이거는 어디에 위반된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었죠. 헌법 중에서도 어떤 거?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사과한다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미안해라고 사과하라고 강제로 시키는 건 그건 내 마음에 반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지. 그래서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거는 뭐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하면은 자유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사죄 광고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법 규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후발손해가 나와 있는데 후발손해 있죠. 후발손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합의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나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거를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 법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전혀 합의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그 어떤 손해가 큰 거라면 굉장히 중대한 거라면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읽어보면은 갑은 을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다리 수술을 받게 되자 을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천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그런데 1년 후부터 다리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증이며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갑은 을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을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므로 추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볼게요. 결론인데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야. 그죠? 때에는 원칙이 뭐야?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 원칙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나 아파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합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건데 단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했고 그 손해가 또 뭐 중대한 것이라면 뭐라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죠? 그래서 합의할 당시에 잘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합의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한다면은 사후에 후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사례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두 가지의 어떤 쟁점이 부딪히겠네요. 짐작하지 못한 손해랑 합의 당시에 짐작하지 못한 손해랑 그 다음에 가해자도 합의했을 때 그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거에 대한 어떤 계약상의 신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 가해자의 신뢰 보호 이거 두 개 사이에 부딪히겠죠. 짐작하지 못한 손해 쪽에 주안점을 둔다면은 후발 손해를 인정을 할 것이고 합의를 했잖아. 그런데 가해자도 계속해서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돈 달라고 하면 힘드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특수불법행위 나와 있네요. 특수불법행위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학습지로 말했던 그 사례
사례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들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의 특수불법행위는 뭐냐면은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였었죠. 그죠? 그래서 뭐 책임 요건이 경감되거나 다른 사람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사례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자면은 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의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이라고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문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중요합니다. 조문이. 민법 제755조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미성년자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754조 심실상실자 정신병자 사건 편해요. 에 따라 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소리야. 책임 능력 제대로 된 그 생각, 죄의 유무 그런 거 잘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감독 열심히 했으면은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죠? 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 그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 나와 있죠. 여기. 애가 뭐 비싼 깨는 것 같은데 이때는 부모가 배상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 민법 제756조입니다.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쉽게 말하면 사장님 피용자가 그 사무에 관하여 피용자 직원 그죠? 직원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열심히 감독하는 거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어떻게 해야지 그걸 인정받을지는 또 개별적인 사건을 봐야 되겠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었니? 사용자가 대신 배상을 해준 경우 피용자한테 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지? 일단 피해자의 권리 다시 한번 써볼게. 뭐 A, B, C 있고요. 얘가 피해자, 얘가 종업원, 사장. 어떤 행위를 가했어, 불법 행위를 가했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지? 빠른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사장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 그래서 사장한테 돈 달라고 하고 사장은 일단 돈 주고 에이 미안 우리 직원이 잘못했는데 미안 근데 이 사람도 손해봤잖아. 그러면은 얘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구상권이라고 그랬지. 구상권. 그지? 너가 낼 거 내가 대신 내줬으니까 내 돈 내다 이겁니다. 결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볼게요. 이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뭐 건물에 매달려있던 간판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제758조입니다. 제1항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누가? 점유자가 1차 책임지고요. 1차 책임. 얘가 어떠한 책임을 다했으면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2차로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2차 책임진다라는 건데 이때는 뭐냐면은 2차 책임일 때 여기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책임의 경우야. 2차 책임.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때는 뭐 내가 열심히 다 아까 뭐 주의 의무를 잘했다, 뭐 감독을 잘했다 이런 거 그랬을 때 손해배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무조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누가? 소유자가. 근데 건물에 매달리는 간판의 1차 책임 점유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물주라고 했었죠. 그죠? 건물주가 1차 책임지고 건물주가
그 간판 안 떨어지게 나사 잘 쪼여놓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그 간판 단 책임집 주인이 그 손해를 진다. 근데 이때는 면책될 사유가 없다라는 거, 무조건 책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점유자 책임인데, 요즘에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맹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산책이라든지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라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문을 확인해 보는 거니까 조문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759조 제1항이고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일단 동물 누가? 점유자. 그죠? 점유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지. 소유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소유의 강아지를 다른 친구가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 물었다. 그러면은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책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애견 호텔이라든지 애견 카페 같은 데다 강아지를 맡기고 딴 데 간 거야. 근데 그때 맡겼을 때 그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그 강아지가 다른 손님을 물거나 했을 때 그때 동물 점유자 누구야? 애견 호텔 사장이나 애견 카페 사장이 되겠지. 그럼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카페나 호텔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점유자니까.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불법행위, 네,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이때는 선생님이 말했듯이 패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패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 명을 집단을 때릴 때 그냥 구경만 해도 방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읽어볼게요. 제767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똑같은 책임이라고 하면 똑같은 책임이고, 피해자는 여러 명을 다 싸잡아서 뭔가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한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한테 한 다음에 나중에 니들끼리 돈 엠빵 하든 뭐든 그건 니들끼리 할 일이고, 일단 피해자의 구제가 먼저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먼저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전액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재산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명예회복에 관련된 거든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명한테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후의 법률관계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하세요요. 알겠죠? 근데 이 여러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에 방금도 말했듯이 그냥 지켜받은 방주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게끔 교사, 그러니까 부추긴 사람,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손해배상한다는 거는 참고로 이거는 민사재판의 영역이고요. 민사재판의 영역으로 돈을 받는 거고 금전을 받는 거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렸어. 그것도 뭐니? 폭행자는 상해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형사재판의 문제예요. 형사재판. 지금 요놈이 지금 3명이 얘를 때리고 있잖아요. 얘가 피해자고, 피해자. 이 피해자는 가해자, 얘네 3명, 가해자를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민사재판을 청구해서 금전적인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이 이제 얘네가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했어요. 검사님 얘네 이제 기소하시죠. 라고 한다면은 이 가해자들이랑 국가기관인 검사하고의 싸움이 생기는 형사재판이 한 건 더 열리는 거야. 재판이 2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민법의 영역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민사재판만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들아, 얘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보죠. 여기 또 망보는 애, 또 뭐 여기 사람 하나 더 그리자. 여기 망보는 애. 그 다음에 얘네한테 시키네. 이 사람 시켰다 하자. 때리라고. 시켰다 치자. 이 사람이 시킨 사람, 여기 망본 사람, 형사재판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피해자가 맞아도 죽었다 치자. 죽음. 극단적으로 하자. 극단적인 게 재밌으니까. 죽었어. 맞아 죽었어. 맞아 죽은 상황. 그러면 얘네는 민사적으로 아무튼 뭐 피해배상,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은 부채 치더라도 형사재판으로 갔을 때 얘네가 무슨 죄일까? 얘는 당연히 때렸으니까
뭐 과실에 의한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될 거고 망분해랑 시킨 사람은 똑같이 살인죄입니다. 똑같이 살인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집단으로 만약에 친구를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반에서 한 4-5명이 친구 한 명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때 가만히 그냥 쟤네가 쟤 또 괴롭히네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똑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면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망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저는 그냥 망본 게 아니라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어딘가에 있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2항 안 읽은 것 같은데 2항 좀 읽어볼게요.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가 막 때리는 누가 어디 때리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다 피해 보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항 교사자는 방주자는 공동행위로 본다.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똑같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볼게요.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어떻게 다를까? 이거는 선생님이 학습지 마지막 페이지였나요? 41페이지에 거기에도 심화학습이라고 놔뒀던 건데 그거랑 똑같은 사례입니다. 똑같은 사례라서 그때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말하려고 놔둔 건데 같이 볼게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례 1. 고등학생인 은우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길 옆에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렸다. 이를 안 차량 소유자는 은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 2는 유치원생인 현아는 유치원을 마치고 귀가 오던 중 길 옆에 주차한 차량이 낙서했다. 이를 안 차량 소유주는 현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례 1 볼게요. 1번. 사례 1에서 부모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써보자. 얘들아, 근데 고등학생, 여기 보면 고등학생 정도가 됐으면 책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뭐가 불법이고 아니고 잘하고 잘못하고 위법이고 적법이고 알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지? 다른 사람 오토바이 훔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죠?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 거고. 얘는 당연히 책임 능력 있겠지. 그죠? 얘는 책임이 없을 거고. 1번부터 일단 보자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써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모로서 뭐 해야 돼? 애가 그러지 못하게끔 감독할 의무가 있었죠. 그렇죠?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독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소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 의무 소홀과 이 손해가 발생한 인과관계상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손해 발생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부모가. 그래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학습지에 적어놓은 사례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아마 부모가 허락했다고 써놨을 거야. 그건 더 명확하게 한 거죠. 부모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거,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불법행위? 2번의 내용인데 이제 나눠볼게요. 사례 1에 나타난 부모의 책임과 사례 2에 나타난 부모의 책임이 성격상 어떻게 다른지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1에 나와 있는 거는 아래 보이나? 보이겠지? 1에 나와 있는 거는 책임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죠. 그리고 감독 의무 위반.
때문에 이거는 특수 불법 행위가 아니라 일반 불법 행위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책임 능력이 어떠니? 유치원에는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특수 불법 행위. 그래서 1번은 결론문으로 말하면 일반 불법 행위고요. 2번은 특수 불법 행위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죠. 그죠? 똑같이 미성년자이기도 한데 책임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부모가 지는 그 불법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가 되기도 하고 특수 불법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는 128페이지에 이제 판례 분석학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길게 잡고 천천히 나갈 생각이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128페이지에 있는 판례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